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역대 최다 기록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큰데요. 최근 확진자 가운데 70%가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동에선 처음으로 돌파 감염 사례까지 나와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에 감염된 30대 남성 확진자인데요. 지난 5월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댐 상류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민자 리조트 개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죠. 그래서 공직공익 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총괄본부 전기섭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 람다 변이까지 퍼지고 있는데 과연 세계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안녕하시죠? 네, 이쪽은 워낙 방역들이 철저해가지고요. 네.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괜찮냐는 인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가 얼마나 강한 전염성을 띠고 있나요? 네, 바이러스의 특성은 빨리 세대를 교체한다는 건데요. 적자 생존이라는 가혹한 자연 도태 경쟁에서 이겨낸 그 돌연 변이일수록 감염력도 높고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이체는 발견된 순서대로 라틴어에 그 알파벳을 붙이는데요. 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람다까지 좀 발견이 됐고요. 뒤늦게 발생한 델타나 람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염력이 60에서 70% 정도 더 높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신규 확진자가 오늘 1,600명이 발생했고요. 또 3분의 1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변이 바이러스. 근데 감염률은 이렇게 높다. 지금 일본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는데 전 세계 언론이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확산의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현재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그 선수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한 장소에 모든 바이러스들이 모이게 됐을 경우에는 세균 배양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델타나 람다 바이러스가 올림픽을 거치면서 분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요. 독성도 강해지고 또 면역 회피 기능이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더 걱정되는 점은 세로나 코로나인 그 엡실론, 이오타, 카라, 베타, 세타 같은 변종도 탄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궁극적으로는 최경의 챔피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오메가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각국 질병관리예방센터들 쪽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와 관련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관중으로 펼쳐지긴 하지만 선수단과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남미에서 지금 페루에서 확산되고 있는 람다 변이가 또 대유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하루 확진자 수를 지금 현재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4만 5천 명, 아르헨티나는 2만 명, 콜롬비아는 17,000명,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11,000명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람다 변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로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세계 지금 최강이고요. 네. 특히 람다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인간 세포와 결합하면서 백신 효과를 20%로 확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감염력이 무척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29개 국가에서 퍼져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도 람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델타하고 람다가 결합한다면 새로운 변이가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척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이 람다 변이가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올림픽 기간 중에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 아무래도 남미 지역에 람다가 워낙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남미 쪽에서 오는 선수단이 아니더라도 관계자를 통해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람다 변이도 델타 변이 같이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요? 감염률이? 네, 아무래도 감염 속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이로 인한 그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져서 치료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치료율이 낮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한 번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면 한 2달 정도 있으면 급속하게 퍼지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는 게 중요한데 올림픽을 앞두고 그게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미국, 영국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남부 유럽이고요. 네. 또 방역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는데 미접종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3만 6천 명까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개최된 G7 정상회담 그리고 유로 2021 축구 경기로 인해서 방역이 아무래도 느슨해진 거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9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델타 변이 비율이 5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진자가 1개월 만에 4만 명을 지금 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신규 확진자의 99%는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신 꼭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맞지만 지금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70%인데도 하루에 3만 명 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돌파 감염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지만 젊은 층이라든지 이슬람교도 저소득층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여당의 이런 백신 접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가 감염력이 굉장히 높지만 이 사망률은 높지 않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확진자가 늘지만 방역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렇게 확진자가 똑같이 늘어도 방역을 완화하는 데도 있고 또 강화하는 데도 있고 대응하는 방식이 참 나뉘고 있는데 감염력은 높지만 사망률이 높지 않다면 이건 좀 방역을 좀 완화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사망률이 낮다고 독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사망률은 줄었지만 반대로 영구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환자의 80%는 한 개 이상의 후유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탈모,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심하게 벌렁거리는 심장 이상이라든지 동맥경화, 또 폐의 상흔을 낳게 되면서 호흡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유래한 그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독성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 다양한 그 방역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런 그 백신 접종 후에도 그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망률은 낮지만 이게 독성하고는 또 다른 문제군요. 80% 이상이 한 개 이상 후유증을 안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라서 백신 접종 빨리 맞아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드는데 그래서 또 도쿄올림픽이 너무 걱정이 돼요. 당장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네, 세계에서도 맞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개막이 되면은 대기간 중에 2000명을 넘을 것은 확실하다는 그 예측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지어놓고서는 일반 접객업소 그리고 모든 대형 이벤트들이 전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일본 부흥을 기대를 해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책 기간 동안에 77조엔을 썼지만 작년 명목 GDP가 22조엔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 그 숙박이라든지 음식 서비스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워낙에 큰 그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그동안에 16조엔이 투자됐던 강인한 그 경제 구조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국토 강인화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성장 잠재력은 앞으로 향후 2, 3년간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올림픽을 이미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하는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혹은 정치권에서는 이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진 않나요? 네, 아무래도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콩코드 효과죠. 그동안에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이를 멈췄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10월 달에는 일본에서도 총선거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치권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민당 같은 경우에서는 올림픽 반대는 반일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아시아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미얀마에서 온 귀국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지난 10일 같은 경우에는 선천 바오안 공항의 승객들 19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요. 공항 관계자도 3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공항도 일시 폐쇄가 됐고요. 네. 광주, 동간, 포상까지도 감염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델타 변이의 잠복 기간이 4.4일로 하루 정도가 더 짧고요. 네. 또 전파 기간도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무증상 전파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루에 20에서 3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그 내년 2월달 동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광둥성에서 예상 밖의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도 민감하게 방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는 계속 최근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신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방역을 잘한 걸까요? 네, 방역을 할 때 아무래도 전체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통제하고 폐쇄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인들의 그 의심감이 워낙 크면서 PCR 검사 숫자도 늘어나고요. 하루에 1,120만의 백신 주사를 맞기도 하고 3차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노팜이 만들어낸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78%의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칠레라든지 그 다른 나라에서 연구 결과는 56%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언부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음모론이다 이런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증거는 어떤 거죠? 네, 미국이 내놓은 그 증거는 6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9년 11월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누출로 인해서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둘째는 연구소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을 지키질 않았고 또 미국 그 외교관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해왔던 점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감염되도록 바이러스 변이를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던 독특한 흔적이 이번에 남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전화 아미노산에 4개의 줄이 있는데요. 이 줄 자체가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인체 조직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라는 겁니다. 네. 또한 연구소에 그 인민해방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가 퍼졌을 당시에 연구소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국제조사도 방해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를 막는 게 중요한 거, 또 델타 변이가 너무 확산되고 있어서 이걸 막는데 모두가 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없을까요? 네, 백신은 2차까지 접종을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이 때문에 한 번 더 접종하는 게 최선인데요.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만들어내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 버전을 내놔야 됩니다. 미국의 화이자라든지 독일의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샷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빠르면은 8월부터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데 세 번째 주사에는 바이러스의 그 방어력을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를 5에서 10배 정도까지 높여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인간이 계속 진화하면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언제쯤 잡힐까? 언제쯤 더 진화가 돼서 아예 잡을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사안일 텐데 지금 경제에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코로나19 처음 딱 발발했을 때 엄청난 타격이 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무척 취약한데요.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6%나 일본의 10%보다도 높고요. OECD 평균이 16%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근 8%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 활동에 타격을 주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민감하게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주시장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0거래일간에 걸쳐서 1조 6,200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특히 콜롬비아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50%까지 높아진다든지 바이러스 유행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주식 매도 또 국가 신용등급 하락 환율이나 금융시장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답답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댐 상류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 안동댐 상류 소재 계상구택 주변지 개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공직 공익 비리 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총괄본부 전기섭 본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섭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공직 공익 비리 신고 전국 시민운동연합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청렴 시민운동, 공정 공평, 정의로운 나라를 향한 시민운동으로 공신년은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 발전, 인권, 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 본부 및 170여 개 시군 지부로 약 3,00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과 사회 각 단체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중진하고 공직공익 비리 신고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댐 보전지 해제 민자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특혜 의혹이다, 해명을 해야 된다, 예. 이러면서 집회를 가지셨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이 특혜라고 보시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예, 안동댐 상류 지역은 약 한 40여 년 전 넘게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고 농림지역 변경만 가능한 곳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에 호텔, 리조트 개발을 허가도 받지 않고 기반시설 및 전망대 공사를 시 예산 약 25억가량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주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변경할 경우 이 부지의 땅값 등 상승으로 해서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안동댐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40년 넘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계획관리 지역으로 만약에 변경이 되면 부지 땅값이 상승하니까 이건 모두 명백한 특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안동시가 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도로 포장, 산책로, 전망대까지 이미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조성해둔 상태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서준 민간의 제안을 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적극 지원할 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와 같은 공사를 사전에 이제 하려면 행정행위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아니면 사업자가 이런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든지 문제가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 허가 없이 산림이나 형질 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하였다거나 또 당연히 건설업자의 행위를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안동시청에서는 이를 묵인했다면 마찬가지로 직무유기 부분으로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했을 때 과연 허가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만약에 허가를 해줬다면 안동시청에서는 이걸 왜 허가를 해줬는지 그것도 좀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허가 없이 공사가 됐다면 거기에 또 왜 시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여러 가지가 지금 걸쳐 있는 건데, 또 이 안동댐 상류의 계상고택 주변지 개발 철회를 촉구하면서 계상고택 도지정 문화재 지정 7년 후에 취소 원인 규명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문화재 지정이 된 지가 그러니까 7년이 된 건데 원인 규명 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계상고택은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우탁 선생의 한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1570년도에 건립한 안동 지역의 최초의 서원인 그 역동서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역동서원에 이제 홍성대원께서 서원 철폐 때 이게 훼손됐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태계 선생 11대 손 이만흥이라는 분이 전면 7칸, 그 다음에 후면 7칸에서 미음자형으로 해서 유상고 다락방 형식으로 해서 독특한 구조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 해서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경상북도 문화재 제530호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신청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지정해갖고 쉽게 말해서 이 지정된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까지 주고 했는데 이거를 7년 후인 2014년 11월 17일자로 문화재 지정 취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들이 돈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했던 것이 왜 갑자기 문화재 취소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왜 그와 같은 문화재를 쉽게 말해서 그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원상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또 문화재를 우리들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청이 당연히 그 현재 보존하고 있는데 이걸 취소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문화재가 지정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인까지 뒀는데 취소가 됐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문화재 지정 취소 이유가 원형 훼손이 심하다잖아요. 이거는 원형 훼손이 어느 정도 심했기에 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된 건가요? 글쎄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내가 그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그 관리를 좀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라도 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원형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그 사진 같은 것은 저희가 정보공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조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문점이 드는 거죠. 네. 7년 전에 자기가 문화재를 관리하겠다고 어렵게 신청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7년 후에 그걸 고의적으로 훼손했는지 어떻게 훼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문화재청 위원들이 이제 심사는 하셨겠지만 네. 거기를 이제 또 취소 신청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공소시효라든지 모든 게 어느 정도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지역에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 민자 유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눈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그 자리에다가. 네네. 합리적인 그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리조트 개발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문화재 지정을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리조트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특혜 의혹도 있지만 환경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안동댐 상류 그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40여 년간 넘게 자연 보전 지역으로 이제 안동댐이 그 물을 우리 안동 시민도 한 16만 명 되시는 분과 이 영남 지역의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의 생명에 연결되는 식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호에 있는 죽은 물고기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50배 나오고 철새들의 폐사 원인과 댐 기술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독극물들이 흐르는 곳에서 지난번에도 시 예산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뱀장어니, 메기, 쏘가리, 치어 등 한 5천만 원을 넣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댐 주변에 쌓이는 폐미 등의 성분들은 하루빨리 의뢰해서 식수로 작업한지 안 한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민자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리조트 개발이 아예 돼서는 안 되는 곳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리조트 개발 위해서 보전지 해제가 우선 이루어져야지 또 리조트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전지 해제 권한이 경상북도 산림청에 가지고 있는데 경상북도 환경청, 산림청 모두 다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요. 예, 불가 입장이라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이 규모가 현재 23만 제곱평방미터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축구장 33개 정도 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거기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지 농림 지역이라든지 계획 관리 지역으로 구분돼서 작년 10월부터 이 현재 도로 및 기반시설 전망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림을 훼손하고 당국으로부터 복구 명령도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리조트 개발에 따른 우리가 형질 변경 신청 서류 등 안동시청에다가 이 개발이 업자가 이와 같은 의뢰를 해서 공사 시작했는지 또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형질 변경 불가 지역에다가 해신을 받아갖고 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보전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산림청, 대구환경청이 모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안동시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글쎄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특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밝혀줘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혹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밝혀지면 되는 건데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을 특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안동시청에 월요일 날 12일 날 안동시청 민원실에다가 정보공개 신청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12월 30일 도지역 문화재 530호 지정 신청해서 지정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해왔다고 했는데 재반관리 소홀로 지원 미비 등으로 해서 이제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다음에 2014년도 11월 17일자로 문화재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는 부분, 네. 그다음에 보수를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했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고성 계산고택의 민자리조트 23만 그 제곱평방미터에 그 농림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때 기반 도로라든지 전망대 공사에 시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정보공개 시청을 받아서 이걸 다시 저희 이제 그 법무법인이 같이 움직이는 우리 변호사들이 움직이는 YK 법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입법 사실이 나오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고 채증을 해서 의뢰해가지고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화재 관리가 왜 이렇게 해제가 됐고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리조트 개발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총괄본부 전기섭 본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설문조사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마무리됐고 이제 6명의 후보가 본 경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먼저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대선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날씨도 정말 폭염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열기까지 더해져서 더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아요. 뜨거. 네. 이제 연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민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윤석열 26.4%, 이재명 25.8%, 이낙연 16.4%, 홍준표 4.8%, 추미애 4.7%, 최재형 4.1%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여전히 양강구도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주춤한 모습, 7월 들어서 주춤한 지지율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후보의 깜짝 상승이 주목됩니다.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6.4%인데요. 이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겨우 10% 가까이 또는 10% 살짝 넘는 수준이었는데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더 많은 상승폭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깜짝 상승이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집중됐던 견제가 이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도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재명, 이낙연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이재명 사이다 합법을 재가동하겠다, 이런 또 태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낙연 후보 지지율 상승이 주목되는 건 이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보여준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인데 호남, 여성,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이고요. 정세균 후보 지지층까지도 흡수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을 회복한 것이 주목할 만한데요. 그동안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이고 또 호남 대망론을 이끌고 있지만 지지가 호남에서조차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안정감이 돋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정감이라는 게 중도층과 또 MZ세대의
긍정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뭐 1, 2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면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건 왜일까요? 이낙연 후보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했다는 건 불안감, 또 피로감인 거죠. 이게 의혹이 계속 끝도 없이 또 이어지고 또 의혹에 대해서 바지를 한번 더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바지냐 반바지냐 이런 또 논란까지도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이 정치 데이터 분석상에서의 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논란이 길어지면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길어지면 중도층과 MZ세대에게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여권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경북 안동의 지지율도 중요합니다. TK 지지율도 중요한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호남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호남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층은 두 글자입니다. 호문. 호랑이 아니고요. 호문. 그러니까 호남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이 호남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호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에만 쏠려 있지 않거든요.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60% 정도 압도적이지 않다면 결선 투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가 본인의 고향이죠. 호남 지지율 40%를 넘는다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양강 구도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까지 갈 수도 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데 입당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강기희 아나운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역시 놀라운 순발력이 있습니다. 영남권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을 받을지 어떨지 여부는 바로 영남권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불안해지면 영남 민심,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최 전 원장의 이 발언이 최근 발언이 뭐냐면 독자적 평가를 원한다. 나는 누구의 대안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대선 후보로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외우셨을 거예요. 지세리. 대선 후보는 지세리입니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최재형 전 원장이 경남 창원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PK 지지율이 있겠구나. 뭐 영남으로 우리도 TK로 연결되죠. 또 세대는 60대 이상,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누가 떠오르냐면 한나라당의 이해창 전 대표입니다. 비슷해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과, 판사, 감사원장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창 전 대표의 지지율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을 견제하면서 차별화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죠.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31.9%.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종합적으로 추세를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갔어요. 이 경선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경선 같은 이런 이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지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국민의힘은 반면에 하락 추세입니다.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한껏 올라갔다가 누구 때문에? 이준석 대표 덕분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논란이에요. 여가부, 통일부 폐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이 펼쳐지면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덕분에 올라간 지지율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양상. 네.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뭐 100분 만에 번복을 했고 통일부 네. 여가부 폐지도 당의 의견 수렴 없이 입장을 네. 밝혀서 뭐 반발도 큰데 그래서 네. 당대표 리더십에 뭐 큰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성 30대 또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가부 폐지.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가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은. 그런데 여성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통일부 폐지 또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은 30대가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이 MZ세대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 왔던, 이끌어왔던 지지층인데, 이거 이탈하는 거 아니야? 중도층도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런 현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MZ세대를 견인하는 이준석 현상인데,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거든. 변화, 청년, 청년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또 자기 대권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도 입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른바 이제 30법칙입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항상 강제 연극해서 밀어주시더라고요. 공감, 세대 공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내의 공감. 지금도 당내에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하고 여가부 이야기하고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빔밥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존, 여야 간의 공존. 30입니다. 공감, 공유, 공존이 중요해 보입니다. 30. 세대 공감, 당내 공감, 여야 공존. 와우. 네. 뭐 시험 보는 학생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뭔가 외워야 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지금 주장에 대해서 워낙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 여론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권하고 국민 여론하고는 약간 또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KSOI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인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의견이 48.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어요. 네. 부적절하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약 40%인 39.8%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남성, 보수층, 국민의힘은 찬성한다, 폐지에. 여성,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한다. 이렇게 여론이 엇갈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더 높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